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라고 있죠. 이분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퇴진하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두 글자가 언급이 된 바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 어머님 댁에 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근거 자료조차 제출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이고 이거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소통관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었고 탄핵 주장 관련해서는 우리 촛불행동 쪽에서 이런 정도 이슈면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피켓으로 만들어 온 것이고요. 기자회견에 공식 주장을 하면 탄핵이 논의될 정도의 중대한 비리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주장은 왜 그 기존안을 그대로 두고 국토부가 지난 5월에 강상면으로 JC가 빠지는 안으로 왜 바꿨느냐? 그것은 강상면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그 특혜를 주려고 바꾼 거 아닙니까? 저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요. 용역업체 한 2곳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뚫어야 괜찮을까요? 이런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문정부 용역안 파란색 선, 그리고 위에 빨간색 선은 지난 5월에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수정안입니다. 종점이 어디죠? 두 개 다? 양서면입니까? 아니죠. 둘 다 강상면이에요. 약간의 그 JC 위치는 다른데 어쨌든 JC는 강상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가 했던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칠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제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장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이 타당성 성과를 통해 처음으로 이 변경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노선 종점 변경은 탄핵 사유면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정리해보자면 아까 서두에 우리가 짚은 대로 2018년에 양평군이 자체적으로 좀 조사했을 때도 마지막 종점은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이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안도 종점이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이었다. 글쎄요,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어이고 정말 툭하면 탄핵을 주장하는 저 민주당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허.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 새천년 민주당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기억으로 아마 115석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 9석이 되는 이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제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를 그리고 우리 정부가 흔들거리게 하는 그런 탄핵이란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이 고속도로 한 가지를 놓고 지금 크게 정쟁이 붙었는데요. 대원칙만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 지금 원안이든 대안이든 민주당에서 발주한 용역이든 다 보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또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한강을 2번 지나가느냐 1번 지나가느냐 이런 대원칙에 의해서 어떤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는 것을 보면요. 지금 원안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원안은
1조 원이 더 들고 하루에 15,000대가 지나가는데 대안은 22,000대가 지나가는 거. 여러 가지 한강을 2번 지나가고 대안은 한강을 1번 지나가고. 허허.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민주당 정부, 민주당 군수 시절에 예. 왜 원안을 선택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성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 한강도 2번 지나가는데 왜 원안을 선택했을까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대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처가의 소유의 땅을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저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오셨던 공정, 상식, 예. 소신 이런 것들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또는 뭐 원희룡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대안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는데 예.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세 차익 예. 에 대해서 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환원하는 그런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정원 의원께서 뭔가 이제 아이디어까지 하나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논란이 정동균 이 군수, 양평 군수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그래픽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강하이 씨 저 이제 빨간색 선이 이른바 국토부가 이번에 공개한 안. 근데 저 강상면 저기에 이제 제이 씨가 빠지는데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다 이런 것이고 맨 위에는 예타를 통과했던 안, 약간 민트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거는 제이 씨가 양서면으로 빠지죠. 근데 저 예타를 통과한 위에 저 민트색 선의 그 주변에 보면 현직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정동균 일가의 토지가 분포돼 있다. 그리고 정동균 군수의 자택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것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정동균 이 군수가 특혜를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그래픽 돌려볼까요? 근데 시점이 좀 또 묘해요. 2020년 12월 8일 날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의 아내분께서 총 3억 5천 정도의 돈을 들여서 258평의 땅을 삽니다. 저 땅은 정동균 군수가 살고 있는 집 앞 마당 땅을 산 거예요. 258평, 3억 5천에. 근데 시점 202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그 민트색 선 보셨죠? 예타 통과했던 한. 그게 2021년 4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타가 통과되기 4개월 전에 정동균 군수는 본인 아내 명의로 땅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구자령 변호사께서 무슨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동균 군수가 지금 하는 얘기가 400년간 살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문제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사지 않았던 땅을 왜 그 4개월 전에 샀냐니까요.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건데 뭐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고 이거는 팩트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 처음에는 뭐 굉장히 시세 차익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막 계속 포개져 있다가 양평 전 군수의 땅이 저기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득을 노린 어떤 특혜에 대한 얘기가 이제 퉁쳐지니까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싹 빠졌어요. 예. 근데 전문가들도 JCT에서 시세 차익이 오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은 선산이 모셔져 있는 산이에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중첩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바꿨을 수 없게 돼 있는 제한이 또 있거든요. 예. 근데 양평 군수,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은 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논할 만한 사안은 그쪽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가 같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시세 차익 얘기는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검증 작업이죠. 논리적으로 누가 맞는지를 따져보는 건데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바뀐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압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 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서 바뀐 게 아니에요. 일단 예타가 결정됐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이러는데 99년 이후 24건의 사례 중에 14건이 시점과 종점이 다 예타 이후 변경됐어요. 어허. 흔한 사례예요. 왜냐하면은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재정적 측면에서만 일단 보는 거예요. 도로를 까는 게 재정적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를 보고 그거에 의해서 아까 조정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파괴가 얼마 정도 있으니까 그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의 피해가 얼마 정도 됩니까? IC가 없으면 시민들은 땅만 내주고 편의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정된 사례들이 여태까지 많은데 이게 지금 15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다. 근데 왜 바뀌었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러프하게 지금 이제 사실상 왜곡하는 발언인데 15년간은 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고 그 도로가 어디로 결정되는 건지는 그 검증 작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차를 사고 싶어요. 차를 사고 싶어요? 제 재산이 얼마고 제가 월 소득이 얼마라서 얼마짜리 차를 살 수 있겠다. 요거까지가 예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급의 차량 중에 어떤 걸 살지는 마지막 확정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때 변경되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바뀌었다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줘가지고 국토부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민자도로로 진행될 때 대우건설에서 우리는 도로 이렇게 놓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게 지금 변경안이랑 똑같아요. 민자도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량 많은 쪽으로 설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경제성으로도 맞기 때문에 이 안으로 왔던 것이지 변경됐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에는 지금 사실관계상으로 더 이상 주장할 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른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한 신체 검사 정도다. 신체 검사. 그러니까 신체 검사에서 신체 검사 받은 이후에 뭔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그것이 좀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예타 이후에도 이 안들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타는 신체 검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